자, 안녕하세요. SH 국어원자 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3월 9일 문학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등교 소식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쉴 수는 없잖아. 공부해야지. 자, 문학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영역 중에서 문학 파트만 보도록 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문 읽기 전에 항상 문제 먼저 보고 문제 순서를 좀 잡아줘야 돼요. 22번 가와나의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 23번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읽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왜냐면 뭐 보기를 바탕으로 읽어라 라고 한다면은 그 지문에 대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도 좋고요. 24번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이네요. 가 보고서 풀면 되겠다. 자, 25번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 자,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 또 화면이 깜빡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가 좀 아파요. 자, 26번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 담긴 의미. 26번은 나 지문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문제 확인했으니까 지문 보도록 하고, 자, 윤선도의 오우가 라고 되어 있네요. 오우가. 자, 오우가 제목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품은 제목을 먼저 봐줘야 되고요. 이 오우라는 것은 다섯 친구. 이게 오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망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요런 시조 형태를 연시조라고 하죠. 연시조. 자, 연을 날리자. 그 연이 아니라 연달아서 썼다. 계속해서 썼다. 연시조. 자, 볼게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자, 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면은 이제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요. 표면적 화자.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석, 송죽 이렇게 끊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의인화 들어가 있어요. 의인화. 왜 의인화냐? 자, 벗은 친구죠. 벗은 친구. 이거 사람을 나타내는데 물, 돌, 소나무, 대나무를 친구, 사람처럼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것이 더 반갑구나. 달 역시 의인법. 그래서 오우라는 얘기죠. 예. 자, 어디 봅시다. 뭐뭐 하구나 라고 되니까 영탄도 쓰고 있네요. 이거 조금 색깔이 조금 두꺼우니까 좀 얇게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좀 얇게 좀 하겠어요. 어이구 힘들어라. 네, 좋습니다. 아까 두꺼워서 깜빡깜빡거렸나 그러네요. 자,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더 더하여 무엇하리. 뭘 더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친구. 네, 친구. 두어라. 자, 시조의 특징. 종장 첫 마디는 삼음절 맞추는 거 나와 있죠. 이 다섯 밖에 더하여 또 무엇하리. 뭐뭐 하리. 서리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서리는 알면서 묻는 방법. 자, 이수입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루한다. 자루는 자주.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하다 하나 많다. 자, 그러면은 일수하고 일수라네.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대꾸는 뭐였습니까? 공시문을 공내고 발시문을 받는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써주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그러지. 자, 대꾸를 쓰는 이유는 운율 형성하고, 운율, 그리고 의미 강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가 막다고 하나, 그칠 적이 많다. 자, 빛, 시각, 소리, 청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좋고도 그칠 것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구름하고 바람하고 물하고 서로, 대비가 되고 있네. 그러니까 구름하고 바람은 어때?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물은 깨끗하고 좋고도 그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1쇄 이 작품은요. 1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 5개를 이야기를 했고 그 밑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3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쉬는 빨리 빨리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냐.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대꾸를 이루고 있죠. 초장과 중장이 대꾸. 아마도 자 3음절 맞춰놨고요. 변치 아닐선 변치 아닌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노라 영탄 들어가 있고 똑같죠.
예, 꽃하고 풀은 변하는 것이고 바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시어 대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 4수 볼까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여기 대꾸법이죠. 대꾸는 이렇게 한 문장 한 행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솔은 소나무죠. 소나무.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누구누구 야 부르는 것을 돈호법이라고 그래요. 돈호법. 자, 그런데 사람이 아닌 대상, 즉 사물한테 누구누구야 부르면 그 자동으로 의인법입니다. 사람처럼 대했다는 얘기가 되겠네. 소라 너는 인칭대명사도 썼고 확실하게 의인법이죠.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 구천은 깊은 샘. 깊은 샘에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하여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자, 얘도 역시 뭐예요? 변화죠, 변화. 그런데 소나무는 어떻다? 변함이 없다. 눈소리를 모르느냐? 항상 푸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눈소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역시 대꾸 들어가 있죠. 곧기는 꼿꼿한 것은 누가 시켰으면 속은 어찌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는 사계절. 사시의 푸르니 시각적. 그를 좋아하느라 그는 누구 대나무. 그래서 여기 의인화 들어갔죠. 그 인칭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 광명은 밝은 것.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가 또 있느냐 설의. 자, 너만 너 인칭대명사 썼죠. 너는 누구야? 달이죠, 달. 그래서 의인법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친구인가 하노라. 그래서 제목 그대로 어우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게 먼저 하나 있었다, 그쵸? 어떤 거 있습니까? 예, 24번 가의 시상전개 과정 요거를 먼저 보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수, 2, 3수, 4, 5수, 6수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1번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보류해 놓으세요. 보류. 이거를 찾아가려고 질문을 들어가는 순간 시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선 보류. 자, B에서는 대조의 방식 활용하여 이거 있었죠. 네, 대비 시어 대비 있었습니다.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운율감을 이어가고 있다. 예, 대꾸법.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 이거 확실히 틀렸죠. 왜? 내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한테 갔어요. 달. 이건 내면이 아니라 외부가 되겠네요. 답 4번이 되는 거지 뭐. 5번도 확인. BCD의 각소에서는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를 순차적으로 배치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1번에 보류해놨잖아요. 예, 그냥 자동으로 제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문제가 국어형의 문제가 45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80분이죠. 네, 80분 안에 45문제를 풀려면은 네,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요령껏 볼 것, 안 볼 것을 좀 구분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25번을 보니까 꽃에 대한 심적 태도예요. 기억과 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기억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지금 어떤 형태? 기억과 니은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예, 이렇게 먼저 제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제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위에서 꽃은 쉽게 진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동질감 아니죠? 안도감 아니죠? 거리가 약간 좀 싫어하니까 좀 예, 뭐 맞는 것 같고. 화자의 비애감은 슬픔이 아니죠? 좌기감 아니죠?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따가 니은을 보고서 3번 뒷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면 예, 답이 더 확실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꽃출석부 원. 자, 수필에 해당이 되고
요거 얘기를 안 했네. 자, 시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시 읽어 나갈 때 정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서는 사실 기분입니다. 화자의 기분이 더럽다, 뭐, 기쁘다, 슬프다, 그 왜? 그리고 이제 표현 기법들 잡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원 SAC 친구들한테는 정예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도 이 대상, 이 제목이 항상 대상이야. 수필도 이 대상에 대해서 지은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추적해 가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눠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 깃털처럼 작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여기 이제 묘사 들어갔네요. 그쵸? 예. 뭐에 대한 묘사? 복수초에 대한 묘사.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생각해서 나눠준 분이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보니까 좀 어때요? 좀 관심이 뭐 그다지 없었습니다. 아마 3월이, 여러분들, 그니까 수필 읽을 때, 이게 또 정서 표현, 정서 문학이기 때문에요. 보통 경수필이. 여러분들 이거를 꼭, 정서를 꼭 잡아가면서 봐줘야 돼. 그 대상에 대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복수초를 좀 이렇게 아는 분한테 받았는데, 약간 좀, 그냥 와닿지가 않다는 얘긴죠.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자, 눈에 안 띄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바닥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에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때요? 야, 그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소나무도 못 버티는데 저 작은 꽃이 어떻게 버티겠어? 대문 밖의 눈은 채워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자, 정서 반응 나왔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머리칼 같은 직유 나와 있네요. 그 머리칼, 사람 그 의인화하면서 직유법.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dim에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여기서 펜,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자, 여기서 놀란 건 뭘까? 놀란 이유는 바로 생명력이죠. 예? 너 꽃도 너무 작고 또 눈도 많이 와가지고 뭐 속절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번에 3번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이질감 아니죠. 불안감 아니죠. 친근감, 애상감 아니죠. 만족감 아니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친근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파악하면 되겠지만 이미 다른 보기들이 다 꽝이야, 꽝. 그래서 25번의 답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계속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정서가 표현했죠. 앞에 처음 이거 받았을 때는 좀 하찮아 보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꽃이 펴도 그냥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생뚱맞게 보이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냥 뭐 소용없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자랑이 됐습니다.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한 듯이 여기를 보니까 아마 이 마당에다가 꽃밭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키우시는 분 같아요.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 아주 싱그러운 풀, 신기한 풀꽃,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여기 나열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가 되고 출석부는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인화 들어가 있어요. 왜 의인화입니까? 꽃이 피는 순서를 이제 출석부, 사람 출석하는 거, 번호 매기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의인화 들어가 있죠잉.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한 벌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살짝 좀 끊고 요 부분은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하고는 좀 반대다. 그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을 보면은 거기도 난초를 처음에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말라 죽어요. 햇빛을 잘못 받아 죽나 어쩌나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나와요. 그래서 난 너무 저 난초에 얽매여 있어서 나의 어떤 본연의 생활을 못했구나.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반대죠. 지금 우리가 보는 박완서의 꽃출석부에서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을 띄워놓겠다. 관점이 좀 다르네요. 자, 119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아이고,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나는 누구? 작가 자신이죠.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는 누굽니까? 박완서. 자, 22번 문제. 가언의 공통점에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방금 나를 봤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은 가로 확장하는 방식 쓰면 됩니다.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 나에서 색채어 뭐라고 됐습니까? 샛노란 꽃 바로 옆에 있다. 샛노란 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가에도 색채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죠. 색채어가 있었나요? 아까 푸른 것 어디 있었더라? 뭐 있었는데 여기 있다. 푸르는 듯 누르나니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대나무 있죠?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답 1번이 되겠고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그게 다 확실하게 여러분 찾았으면 안 봐도 되는데 나머지 한번 보면 서리적 표현은 알면서 묻는 표현입니다. 없어요. 나에는. 그리고 그리움 강조한다? 아니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 나에 없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고요. 반어법도 당연히 없네요. 따라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가와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내가 말할 때 이거 박스 읽고 들어가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안 읽고 그냥 들어갔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가의 화자와 나와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문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문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문의 모습에서 추상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문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좋습니다. 1번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눈소리 속에서도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실현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을 소의 속성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곧고 사계절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 모습을 지켜나는 꿋꿋함을 대나무의 속성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있는 것이 보고도 말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방해? 아니죠. 지금 이 달을 친구로 예찬
예, 달을 예찬, 그러니까 광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 나에서 글쓴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의 강인함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건데,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견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낸 생명력을 복수 속성 인식,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어요. 24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25번도 했고, 26번 보면 되네.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에 담긴 의미. 자, A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A가 어디 있었더라? 아, 출석부네, 출석부. 내 머릿속 출석부. 꽃이 피는 순서였죠? 적절한 것은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한다 아니고요.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 우선시 아니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온다. 글쓰는 조급함 아니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쎄 애정 기대감 그렇고, 소중하게 가꾼 꽃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 아니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시를 볼 때는 정서 파악, 왜 그랬는가, 그리고 표현 기법. 역시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정서 파악, 왜 그랬는가, 표현 기법입니다. 자, 27에서 30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설이 되겠네요. 김현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역시 문제 먼저 봅시다.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28번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 묻는 문제, 29번 나와 도랍까지 대화 양상, 포인트 문제, 30번 보기를 참고해 위글 감상. 자, 그래서 30번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요런 문제가 이 주어진 박스 내용이 해설서이기 때문에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선 읽고 들어갈게요. 키워드는 아니고요. 이 작품은 도라쿠 아저씨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도라쿠 아저씨가 변한다는 얘기죠? 도라쿠 아저씨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곳으로 보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자연을 도구로서의 가치만 지닌 타자로 돼 있었다. 그런데 사냥 중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는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라쿠 아저씨의 인식, 그리고 변화 전, 변화 후 알 수 있죠? 변화 전에는 이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렇죠? 살려고 그러다가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얘기네. 자,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설을 읽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소설은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소설은 이렇게 보면 돼요. 서술상 특징 잡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술상 특징을 어떻게 잡냐? 먼저 인칭 꼭 챙겨야 돼. 인칭은 뭐 1인칭, 3인칭 이런 게 있죠. 1인칭은 뭐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3인칭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묘사 부분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묘사는 먼저 인물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경 묘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인물 묘사는 다시 심리 묘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외양 묘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으면 되는데, 소설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끊어 읽으세요. 끊어 읽어야 되는데, 끊어 읽는 기준은요, 시간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새 인물이 나오면은 반드시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인물 정리하세요. 인물 관계 정리. 요 정도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뭐 소설 분석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틀을 갖다가 우리가 요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줄거리. 나 나와 있죠, 나? 그럼 볼 거 없습니다. 얘 몇 인칭? 1인칭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관찰자인지 아니면은 주인공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관찰자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1인칭 주인공은 자기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쵸? 나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에 동참하게 된다. 물망초 카페 윤마당과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방황하던 삼촌은 사냥에 취미를 붙이고 살아간다. 나와 삼촌 도라쿠 아저씨는, 자, 우리 아까 박스에서 봤던 아저씨,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와 리기다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사냥에 실패한다. 도라쿠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얻고 숲길을 걷는다.
자, 여러분들 요런 습관 들여야 돼. 인물 나올 때 인물 정리해줘야 돼. 삼촌, 나, 그다음에 도락과 아저씨가 뭐합니까? 사냥 간 거야. 사냥 갔는데 새끼 있는 멧돼지 잡았어요? 안 잡았어. 안 잡고 오히려 삼촌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요, 그 윤마담하고의 어떤 그 썸씽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네. 자,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자, 보세요. 아까 배경묘사 잡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배경묘사를 왜 잡아야 되냐면 배경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납니다. 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을 깔기 때문에 배경묘사를 잡으란 얘기예요. 숲속은 서늘,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럼 다들 어때? 다운돼 있다는 얘기죠? 가라앉았다는 얘기야. 밟고 올라온 눈길을 되밟으며 우리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리기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었다.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데 도락과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었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내 물음에 도락과 아저씨는 영 딴소리였다. 호식이가 새끼 관절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나마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엽견은 사냥개입니다. 엽견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 참 많아야. 자, 호식이는 뭐냐면, 요건 이제, 사냥개. 예. 그니까 호식이, 갑자기 치킨 생각난다. 그쵸? 네, 뭐, 호식이 몇 마리 치킨. 자, 호식이가 멧돼지 새끼 관절을 물고 늘어지니까, 어미 멧돼지가 도망 못 갔다는 얘기네요. 저게 원체 영물이라 함께. 자, 이렇게 사투리 쓰고 있다. 그쵸? 문학작품에서 사투리 나오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현장감, 생생함. 요런, 생동감 또는 생생함. 요런 특징이 있죠? 요런 속성이 있습니다. 고맹맹이 소리로 훌쩍거리며 삼촌이 말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던 삼촌이. 그럼 여기 징징거리는 내용이 뭡니까? 요거 윤마담하고 내용 되겠네, 뭐.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들어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운운했다. 영물은 괜히 동물 중에서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영물이라고 했죠. 옛날에 얘기했어요. 호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었다. 삼촌 가슴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암수라. 암수는 뭐예요? 암수. 좀 안 좋은 수라는 얘기죠. 어둠의 수. 여러분들 그 무협지 보면은 암기라는 말 쓰지. 겉에 드러나 있지 않는 무기. 여기서 암수는 어떤 수단, 방법인데 좀 안 좋은 방법. 하지만 그건 암수라. 그런 암수를 쓰면 안 되는 거라.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 적이 있었어요.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함께 해수구제는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쁜 동물들 잡아달라고, 멧돼지 잡아달라고, 이렇게 농작물 망치니까 부르는 일이 많다. 함께 가서 잡아주면 영웅되고 참 재미나지.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하던지 새끼를 먹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몰입꾼들 사이로 잘도 피다이는 놈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300근도 넘었을까? 300근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0근은 0.6kg죠. 대충 이렇게 하면 돼. 한 180kg? 잘 모르겠네요. 엄청 실이 대형 멧돼지 있는 기라 컸나 보다. 그런 놈 어디 다시 만나겠나. 무려 6박 7일 동안 그놈을 쫓아댕겼은 게 말 다 한 거지. 그러고 본 게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 놈이 나 갖고 노나 그런 생각이 들대.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 신세 어디 사냥꾼을 갖고 놀겠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 탄 것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니대 말이라. 그러니까 숨이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어쨌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보이는 족족 쏴 죽였어. 그래 암수지 암수. 요걸 암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안 좋은 짓거리. 한 5마리쯤 죽였을 기라. 그때가 초가을인께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쫙쫙 그어져 있을 때였었어. 한 2방 쏘면 새끼들은 꿈틀꿈틀 하다가 죽어버려. 멀리서도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까. 호수는 이제 크기. 여러분들 산탄총, 사냥총 보면은 산탄이에요. 총알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퍼지면서 가는 총알인데 호수는 뭐 작은 알갱이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눈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자, 여기 보니까
인물이 지금 도락과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물의 입을 빌려서 또 요약 제시하고 있네요. 예전에 있었던 일 회상이 되는 거고요.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인 뒤에 도락과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는 올라간 뒤였다. 도락과 아저씨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짓골이 된 채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거를 말이다. 화면이 잘 안 올라가네. 뭐긴 뭐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쫓아오더라. 그래 한 6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들 내리놓고 다시 몰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잡았지. 죽을라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그 순간에 나도 노맨치로 그놈아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텅 비었더라. 결국 너는 못 쐈지? 나도 한참을 못 쐈다.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은 못 쏘겠는 거라. 자 그러면 여기 벌써 죽은 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죠? 자 지금 이 도락과 아저씨의 말을 보면은 어미 눈앞에서 새끼를 죽였습니다. 새끼 다이 그치. 그러면 이 어미의 입장 어때요? 진짜 새끼를 잃은 어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벌써 죽은 놈 눈빛이 텅 비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쏘면 안 되는 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식도 있으니까 안 쏠 수가 없었다.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박스 문제 봤었죠. 박스 문제 보니까 도락구 아저씨 했던 심경 변화가 바로 이 사건이 되겠네요. 야, 녹아내리는지 멀리 가지에 쌓던 눈무지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 죽인 거겠나? 마을에서 영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 그러가 보만 그날 내가 잡은 거는 정작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지. 이래 산에 오면 쓸모 적은 나무라나 리기다 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설모도 살아가고 바람도 쉼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그 멧돼지는 이미 죽은 거였으니까 말이라. 그나마 아저씨가 그때 쏴 죽인 건 뭐라요? 우리는 리기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하얀 빛과 성긴 겨울 햇살에 투명하게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자 여기 보세요. 하얀 빛과 성긴 겨울 햇살이 투명하게 서로 뒤엉킨다라고 되어 있었죠. 되어 있죠. 앞에 배경 묘사는 어떻게 놨습니까? 앞에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두고 메우고 있었다예요. 어때요? 다르죠? 앞에 배경 묘사는 약간 음침하고 우울하고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 묘사 어때요? 투명하게 서로 뒤엉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주면서 물론 이제 과거 회상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 즉 자연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면서 갈등 부분이 해결될 조짐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배경 묘사가. 자, 도락과 아저씨는 코를 한번 훌쩍였다. 눈 밟는 소리와 사냥개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만 사이로 들릴 뿐이었다.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 도락과 아저씨는 또 딴소리였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한번 죽었다. 이때 도락과 아저씨 자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화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기억과 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딴소리. 기억 딴소리는 어디였죠? 영 딴소리. 여기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어요? 하니까 이제 과거 회상 들어가는 거고.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 딴소리. 자,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어디갔지? 기억니은? 네, 29번이군요. 나와 도락과 아저씨 대화 양상을 고려하여 기억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도락과 아저씨의 말에 대한 나의 놀라움을 아니죠. 예, 놀라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놀라움이 아니지. 기억과 니은은 나의 질문을 가로막는 아니고요.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나가 도락과 아저씨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의중 이해하지,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 보류.
기억이 니은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만담을 이어가려는 도락과 아저씨다. 냉소적 태도 아니고 니은은 기억에 담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라는 바람이 성취가 무슨 소리야. 예.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의중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게 무슨 소리지? 의중 이해 못하는 소리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왜 안 죽었어요? 쏠 수 있었잖아요? 내 물음에 도락과 아저씨는 영딴 소리.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한 번 더 죽었다. 도락과 아저씨는 또 딴소리였다. 이게 맞죠? 네, 이게 딴소리 진짜 딴소리란 얘기예요. 의중을 이해 못하겠다. 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입니다. 저 봐라.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직박구리도 있다. 절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라. 산 것들 절에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다 깨달았던 기라. 예, 그때 그 어미멧돼지 잡았을 때 내가 해수구제 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쏴 죽인 것도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마누라고 애새끼들하고 먹고 갈라고 그런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 상총명 흥덩이 도락구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라. 그리고 나니까 어디 약실에 돌멩이 하나도 못 집어 넣겠더라. 그러고 나니까 자 약실은 뭐예요? 그 총알 집어넣는 곳이 총알. 여기에 돌멩이 하나 못 집어넣는다. 그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락과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아저씨의 말은 알듯 말듯 했다.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는가 아나? 좋은 말 상대니까 그런 거 아니라요.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쏜다 하는 사람 아니라. 그래 내가 네 삼촌 좋아하는 게라. 내가 뭔 소리인지 알겠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되물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우선 우리가 보여준 이 박스 안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주인공은 도락과 아저씨가 될 테고요. 도락과 아저씨의 어떤 그 심경의 변화를 과거 회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7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번하게 장면 전환 없습니다. 인물의 회상을 통해 있죠.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 전달 맞네.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 해소 아니고요. 인물 간의 갈등 아닙니다. 요약적 서술과 대화를 교차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사건이 반전 아니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아니요. 답은 2번. 자, 28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촌은 나에게 사랑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우리가 아까 메모했던 부분이 약간 있었죠? 예, 윤마담과 관련해서. 자, 삼촌은 사냥에 동행한 엽경 호식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불렀다? 글쎄요. 도락과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뛰어난 사냥꾼. 그렇고, 도락과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고 리기다 소나무숲 빠져나왔고, 도락과 아저씨는 삼촌이 옛 애인 생각이 나서 멧돼지에게 총을 쏘지 못한 심정 이해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영물이라고 부른 이유는 뭡니까? 영물. 호식이. 여기 있죠? 호식이가 새끼 관절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나마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엽견 중에는 그런 짓 한 놈들 참 많아.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얘기죠. 예, 어미 멧돼지가 도망갈까봐 새끼 멧돼지 관절을 물고 늘어집니다. 다리를 물고 늘어져. 그러면 어미도 멧돼지가 도망 못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문제 그럼 30번 문제만 남았네요. 예,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읽었으니까 바로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락과 아저씨의 사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은 죽은 새끼들을 쫓아오는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렇고, 도락과 아저씨가 한때 멧돼지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멧돼지를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같이 판다. 그렇고, 도락과 아저씨가 자신이 한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 그렇고, 도락과 아저씨가 새 사람과 마주친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소중한 생태주의 인식. 그렇고, 도락과 아저씨가 새끼의 생명을 빼앗아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을, 이거 삼촌이 말한 게 아니죠? 도락과 아저씨가 직접 자기가 암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틀렸다. 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볼까요?
문항만 먼저 보겠습니다. 35에서 37번 문제가 되겠고요. 작전 이상의 최고 운전. 어디 보자. 네, 35번 내용, 36번 거울 포인트, 37번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보기를 바탕으로 문맥음이 파악하는 겁니다. 기억 부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읽다가 기억 부분이 오면은요 바로 37번으로 점핑해서 지문을 읽고 하나씩 제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소설도 아까 이야기했던 소설 읽는 법과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줄 게 뭐가 있냐면은 호칭 정리 반드시 해주십시오. 고전에서는 부르는 말이 어떤 상대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반드시 호칭 정리해 두시고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최고운전 최고운은 이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최치원의 호가 최고운이 되겠어요. 최치원 알고 있죠? 신라 때 홀몸으로 12살 때 당나라 유학한 사람. 보자.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류새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는 편지, 봉서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봉서의 내용인즉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실을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하여 없어버리겠다. 자, 문맥음이 나왔으니까 우리 문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37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박스. 최고운전은 시집기를 통해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시집기.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실존인물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팩션이라고 그러죠? 예. 팩트와 픽션. 픽션이 이제 뭐 꾸며냈다는 의미니까. 최치원의 삶이 주인공에 투영되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범함이 극적으로 부각되며 이는 주로 시집기를 통해 발휘된다. 1번 기억에서 시집기는 중국 황제가 신라를 문제 상황에 빠뜨리기 내세운 불합리한 요구.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좀 박스 싸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시를 지어바치지 않으면 신라를 치겠다. 그치? 맘대로 하고 있어요.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자 보세요. 끊어읽기, 고전소설 끊어읽기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장소가 휙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 황제, 그리고 밑에는 신라가 되겠네. 신라왕이 몸소 사신을 맞이하고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 요생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사람은 장차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눠줄 것이다. 하심에 아무도 그 속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아무도 몰라요. 자, 2번 확인해 볼까요? 37의 2번. 니은에서 시집기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신라의 상황을 보여준다. 네, 맞는 설명. 인재가 없어.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이때 아이가 바로 고운 최치원입니다. 또 나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재주와 뭐 이렇게 예쁘다는 얘기, 아름답고 재주가 있어요. 재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측하고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승상댁 문 앞에 이르러 거울 수선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에 나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주워 보내고 이내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사리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이 장사가 누구? 이 아이.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연결해줘야 됩니다.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는 쥐고 있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자, 포인트 문제 있었죠?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 아이가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 발은 굴론 못하겠습니까? 이 몸이 노복이 되어, 노복은 하녀, 하인, 노복이 되어 거울 깨트린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 주소서 하는지라. 유모가 돌아와 승상께 구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되 이때 아이가 누구예요? 이거 장사, 유리장사, 거울장사.
거울을 거치다 깨트렸으니 파경너라 불러주시옵고 깨트릴 거울 노비 파경너라 불러주시옵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마구간직이죠.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마을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며 조금도 싸운 일이 없었다. 여기는 이제 파경노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인 말이 없었다. 아침에 파경노가 말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서 온종일 시를 읊으면 청이 동자 수명 푸른색 옷을 입은 동자 어린아이들이 수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고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자, 디귿법은 볼까요? 37의 3번. 시집기는 초월적 요소와 결합하여 인물의 비범을 드러내는 거. 자, 우선 보류할게요. 초월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되죠. 초월은 여러분들 비현실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류. 다시 지문으로 와서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로 앞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더라. 나 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아이 파경로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 나름도 또한 기이하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천한 일을 맡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버렸는지라 파경로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겼다. 파경로는 또한 한 고의 꽃밭에 앉아서 시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으나 하늘에서 선녀가 밤에 내려와 혹은 걸음을 주워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더 아름답고 무성하다. 여기가 이제 초월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네요. 그쵸? 초월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디귿 부분에 보니까 어때요? 청이동자는 뭐라고요? 신선의 시종을 둔다라고 돼 있다. 그치?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아까 37번에 3번 초월적인 요소라는 부분에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다시 지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진다. 파경로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로에게 시짓는 일을 명하자 파경로는 자신을 사유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고 말한다. 파경로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파경로를 사위로 맞이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정보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거울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럼 거울의 기능이 뭘까? 36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적절한 것은 아이가 승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소재. 글쎄, 승상 댁에 노복으로 돌아간 아이가 겪을 고난함시 아니고 아이가 승상의 사유가 되려는 내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소재. 그렇죠. 왜 그래요? 거울을 일부러 깨트림으로써 그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승상 집안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된 겁니다. 혼인을 둘러싸고 아이와 승상 사이의 긴장감 조성 아니고 아이가 승상 딸의 뛰어난 재해와 절개를 시험한다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단으로서 이 거울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다시 지문 계속 볼게요. 다음날 아침 승상이 사람을 시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 했다. 이때 파경로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자를 고운이라 하더라. 승상이 딸이 옆에 앉아서 시짓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승상의 딸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잤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벗하며 무늬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 하였다. 이윽고 쌍용의 콧구멍에서 여러가지 빛깔의 상서로운 기운이 나와 함 속을 환히 비추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읽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가 재촉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여기는 지금 승상딸이 꿈이죠? 자, 그러면 꿈의 기능은 뭘까요? 암시, 어떤 암시, 갈등이 해결될 것을 나타내주는 기능,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원 역시 깨어나 실을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가 써놓은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자, 리을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37의 4번. 리을에서 시집기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이것도 아니죠.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도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계속 보자. 어디 갔어? 시의 내용인즉, 자, 요렇게, 소설, 고전소설에 보면은 이제 시가 나오는데, 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산문의 단조로움 탈피합니다. 산문 단조로움 탈피. 이게 무슨 말이냐? 소설은 쭉쭉 읽어가다 보면 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운문을 집어넣으면 좀 다양한 어떤 읽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앞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앞날 암시. 세 번째, 인물의 심리를 요약 제시하기도 해요. 인물 심리 요약 제시. 네 번째, 상황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상황 설명. 보통 고전 소설에서 삽입시의 기능, 삽입된 시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용을 볼까요?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그럼 계란이죠? 네.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뜬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밤마다 때를 울린다. 이건 닭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요 시는 뭐예요? 암시가 되겠나? 암시 또는 상황 설명 및 암시가 되겠네요. 즉, 예, 알이 부화됐다는 얘기죠. 알이 부화. 자, 그런데 이제 상자 속에 있으니까, 함 속에 있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고 있겠네. 이더라. 치원이 승상의 딸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쳤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라 물으시기를, 이때 왕은 신라왕이죠. 경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신이 지은 것이 아니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쳤다. 자, 5번 확인해 볼까요? 375 5번. 미음에서 시집기는 개인의 능력을 드러낸과 동시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다시 지문으로 와서, 자, 황제께 바치었다. 황제가 그 시를 보고서 여기 끊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끊어갑니까? 또 장소가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신라였는데 여긴 다시 중국이 되겠네요. 신라니까 그때는 아마 당나라. 네. 황제가 그 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 데는 맞는 구절이나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하건만 뜸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라 한 것은 잘못이로다.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으며 황제가 탐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기이한 인재.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원, 최치원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최치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는 승상댁의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틀렸죠? 돌함의 존재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또 나승상 딸아이가 아름답고 재가 뛰어남,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승상 부인은 파경노의 외모와 행동을 근거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면 알아보았다. 그렇고요. 승상은 파경노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만 부인의 말 따랐고, 파경노는 승상의 딸과 결혼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치원이라 지었고, 승상의 딸은 치원이 지은 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승상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렇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꿈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 36, 37번 문제 다 풀게 되었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설들, 고전소설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 나갈 때는 반드시 서술상 특징 잡고 끊어 읽으면서 인물 관계 또는 인물 심리 정리해주면은 소설도 무난하게 패스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43에서 45번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면 4.3 가나의 공통점, 그리고 4.4는
예, 보기 상황에서 선생님 제시한 과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번 이제 문맥 의미 파악하기. 자, 45번 볼 때 이런 문제는요. 기억 들어가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박제3의 추억에서를 보도록 할게요. 시를 볼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정의표로 보시면 되고, 예, 제목 항상 먼저 봐야 됩니다. 시는 추억에서야.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특징은 뭐란 얘기야? 회상적이란 얘기지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 추억을 시적화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진주, 장터, 생어물 전에는, 자, 진주, 장터, 생어물 전, 구체적 지명이 남아있네요. 자, 구체적, 지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감, 생생함,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자,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해다진 어스름, 저녁이군요. 그리고 시각적, 울엄매, 울엄매, 우리 엄마, 1인칭 표면적 화자가 있네. 화자 드러나 있고, 울엄매, 엄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사투리, 현장감, 생생함, 토속감, 생생, 토속.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속절없다는 것은 뭐 전혀 소용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야. 자, 볼까요? 장사 끝에 고기가 남았어. 이제 눈깔들이 빛바래. 그런데 빛바라는 눈깔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은전만큼 손 안 닿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가난. 그쵸?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또 은유법 들어갔죠? 별 하늘을 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온우의 머리 맞댄 골방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자, 여기만 반복해주고 있네. 시에서 반복하면 운율 형성, 의비강조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여기 던가, 이렇게 가군도 맞춰주고 있어요. 예. 가군은 문장 끝에 의문을, 똑같은 소리를 맞춰주는 것을 가군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가난, 그리고 뭐 어떤 서글픔, 요런 정서가 우리가, 드러납니다. 진주 남강 역시 구체적 지명이 나와 있고요. 굳이 진주 남강 막다에도 오명가명, 사투리 방언 쓰고 있습니다.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울엄매의 마음. 자, 이때 엄마의 또 고단함, 힘겨움이 드러나고 있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주규법. 말없이 글썽이고, 말없이 글썽인다, 이거 눈물이죠? 반짝이던 것인가? 뭐가요? 마음이. 어떻게? 반짝이던 것인가? 글썽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애상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되겠죠? 제목이 추억에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엄마의 힘겨운 삶의 현장?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서글픔, 애상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최두석의 담양장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정서 외 표현 기법이고요. 이 시의 특징을 보니까 이연이 거의 산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쵸? 산문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잡던 시잘도 가고 가군 맞춰놨네. 대바구니 전성시절에, 대바구니는 대나무 바구니예요. 새벽설이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자, 좀 비슷하죠? 위시하고. 너무 심심해 9살 내가 표면적 화자 있네. 이것도 뭐 공통점이 되겠네요. 위치하고 9살 내가 2살 터울 동생 손잡고, 그럼 동생 7살이군요.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심심하니까 엄마 마중 나갔어요. 20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 오셨으므로. 자, 45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는 정서나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해 보면 시적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어 감상의 묘미가 높아진다. 자, 부사어는 용언,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자, 1번 꼬박꼬박 걸어 오셨으므로. 늘 걸어서 장에 다니시는 어머니 일상 강조에 맞네. 다시 지문으로 갈게요. 꼬박꼬박 걸어 오셨으므로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보면서 하염없이 점점점점점점점. 자, 2번 어머니를 마중 갔던 길이 길고 멀었다는 건 부각.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3번 갑작스럽게 해가 져 놀라고 겁이 난 심리 강조. 우선 보류할게요. 우리가 정서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여기 정서 나왔고. 한참 망설이다가 더 갈지 돌아가야 할지 주저한 내적 갈등 부각. 그렇죠?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캄캄 음성 상징어 있습니다. 예.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집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길이 엇갈렸다. 아, 요즘도 장날이면 가정.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자, 5번 장이 끝나가서 장사를 마친 아쉬움. 틀렸네. 이때는 멀거니는 뭐예요?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린다라고 돼 있죠. 그쵸?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때 멀거니는 뭐 이렇게 멍하니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3번 갑작스럽게 해졸라고 겁이 난 심리를 강조한다. 뭐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3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입니다. 자, 공통점 찾는 문제는 먼저 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보고요. 미안. 있으면 가로 가면 됩니다. 1번 동일한 어미를 반복 리듬감을 주고 있다. 자, 이거 고고 있었죠? 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오시고 있었고. 좋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있었나요? 예, 던가, 거신, 가 있네.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럼 답 1번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역설법 없습니다. 역설법 여러분 알고 있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찾아봐야 돼요.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기.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 이런 것들이에요. 자조적인 어조 없고요. 자조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공감각 없었고 숨이 상관없고요. 뭐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44번 문제 하나 남았네요. 자, 보기 상황에서 선생님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추억에서와 담양장은 시 엮어일기의 방법으로 감상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시 엮어일기란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시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함으로써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의 시적 상황, 정서, 소재,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시 엮어일기를 해볼까요? 가의 고기와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기 유지를 위하여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 손자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렇죠. 가의 울엄매와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에는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의 연민의 정이 담겨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렇고 가의 골방에 비해 나의 신장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가의 골방은 손시리게 떨던가 나의 신장로는 엄마를 좀 마중 나가려고 미리 나갔죠. 예. 가의 신새벽간 나의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된다. 불안감 해소는 개뿔. 네, 틀렸네. 가의 말없이 글썽이가 반짝이던 것인가에서는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요즘도 장날이면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어머니 현재의 삶을 떠올리는 시적 상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은 뭐 시든 소설이든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좀 꾸준하게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를 읽을 때는 정서 파악, 외 표현 기법이었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 특징을 잡아가면서
끊어읽기, 즉 시간, 공간,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끊어가면서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좀 귀찮고 좀 이렇게 짜증나고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분석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땡큐.